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6일 새벽 5시가 좀 지난 이른 새벽에 강원도 고성군 한 펜션에 구급대가 급히 들어섭니다. 잠시 후 들것에 실려 나온 사람은 중년 여성 A씨. 그녀는 딸들과 함께 이 펜션에 머물던 투숙객이었는데 딸의 증언을 들어보면 자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침대에서 떨어지더니 호흡을 힘들어했고 딸이 즉각 119에 신고를 했다는 정황인데요. A씨는 펜션에서 가까운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후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열흘 뒤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고요. 펜션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엄마. 가족여행을 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걸까요? 그런데 그날 펜션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구성원이 조금 기묘했다고 말합니다. 펜션 방에는 A씨의 딸 3명과 함께 그들이 쌤이라고 부르는 한 남성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니었고요. 확인 결과 놀랍게도 그 쌤이라는 남성은 딸들의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게다가 숨진 A씨의 남편이자 또 이 세 딸들의 아버지는 아내가 사망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내막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4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전기통신기사로 일하던 남편 김씨, 그의 아내 A씨와 또 세 딸까지 이 5명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A씨는 교회 전도사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수험생인 큰딸에게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추천한 인물은 교회에서 알게 된 한 청년이었죠. 그렇게 등장한 남자는 당시 33살인 과외교사 함명주. 함 씨는 자신을 연세대 졸업생으로 소개했고 또 과거 강남의 유명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는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함 씨가 김 씨의 집을 드나들면서 첫째 딸의 과외를 시작하게 돼요. 이후에 첫째가 대학을 가고 나서도 함 씨와의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둘째, 셋째 딸의 과외까지 그가 쭉 맡아왔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함 씨는 평범한 과외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렇게 3년이 지난 2014년 여름, 남편 김 씨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가 말하길 이 과외교사 함 씨를 집에 들여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겁니다. 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 사정이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 모르게 급전이 필요했는데 이걸 가깝게 지내던 함 씨에게 마침 털어놓았고 그가 선뜻 자기 집 보증금 1,000만 원을 빼서 빌려주었다는 정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함 씨가 갈 곳이 없으니 우리와 함께 좀 사는 게 어떠냐라는 게 또 아내의 주장이고요. 남편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돈을 빌린 건 어쨌든 팩트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갚을 때까지만 이 과외교사 함 씨와 함께 생활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딸들을 가르쳐준 선생님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함 씨가 집에 들어오고서부터 이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금이 생기기 시작해요. 당시 남편 김 씨는 업무 특성상 자주 집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가족과 함 씨의 관계는 점점 돈독해지기 시작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김밥 도시락을 싼 적도 있고요. 또 주말에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가면서 다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세 딸 역시 아빠보다는 오히려 함 씨를 쌤 하면서 더 따르게 되었던 거고요. 여기에 김 씨는 점점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했죠. 2014년 9월, 결국 그는 아내에게 함 씨와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거냐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의 반응이 황당했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 아예 함 씨랑 계속 같이 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 말에 김 씨는 분노가 치밀었고 이내 아내와 거친 부부싸움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그날 남편이 아내에게 해선 안 될 손찌검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마침 그 모습은 세 딸에게 목격되었고요. 딸들은 아빠를 신고했고 김 씨는 폭행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별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서 지인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그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마주한 건 텅 빈 집안이었습니다. 아내와 세 딸 모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은 다니던 학교, 회사까지도 무단 결근 상태였고요. 아내 역시 교회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급하게 주변인들을 수소문해서 아내와 딸이 어디 갔는지 찾아 나섰죠. 근데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건 가정폭력 충격이 너무 심해서 집을 나갔다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모든 걸 내가 초래했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뼈저리게 후회를 했고 직접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서 사죄하고 상황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가족들 등 돌리고 막 지금 어디론가 꽁꽁 숨어버린 상태인데요. 그렇게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5년 3월 드디어 김 씨에게 들려온 소식은 아내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부고였습니다. 자, 전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한편 A씨가 최초로 발견된 그 펜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에 따르면 2015년 1월 20일에 아내 A씨와 세 딸 그리고 한 남성이 장기 투숙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남성은 함씨겠죠. 그렇게 5명이 복층 구조의 작은 방에다가 세탁기까지 들여놓고 장기간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건 당일 A씨가 쓰러졌을 때 딸은 쿵 하는 소리에 놀라서 침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엄마의 의식은 이미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날 A씨를 최초 발견한 건 곁에 있던 함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달려갔을 때 이미 함씨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첫 발견됐을 때 그녀의 상태가 어땠냐라고 함씨에게 물었는데 그는 이상하게도 입을 굳게 다뭅니다. 어쨌든 이게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 타살의 흔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추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 함씨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예측조차 지금 되질 않고 있어요. 어쨌든 아내 A씨의 사망 소식 이후에 김씨는 그나마 이제 딸들이라도 다시 뭉쳐서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고요. 딸들은 아빠 대신 외삼촌 집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얼마 후엔 자발적으로 떠나버렸고요. 이 와중에 김 씨는 또 다른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어느 날부터 집으로 각종 연체 고지서와 채무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모두 보니까 아내와 딸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빚만 세어보니 대략 6천만 원 정도.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내 모녀가 대부업체를 통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진 게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핸드폰도 4대나 개설이 되어 있었어요. 통신요금 미납액만 500만 원. 아니, 일단 내 모녀가 그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왜 필요했던 걸까요? 그 돈이 있는데도 왜 펜션에서 장기간 투숙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게다가 대포폰은 뭐예요? 그건 왜 주는 거예요? 혹시 이 내 모녀가 함씨에게 어떤 착취를 당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김씨가 흥신소를 찾아가서 함씨에 대한 추적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죠. 정작 함씨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그보다도 함씨는 주민등록 자체가 아예 말소된 상태입니다. 이건 경찰들도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이고요. 정말 파면 팔수록 이 함씨라는 남자가 수상한데요. 이상한 건 계속됩니다. 큰딸 명의의 통장, 이 통장은 딱 2군데서만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돼요. 바로 함씨와 대부업체였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딸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함씨 계좌로 그 돈이 빠져나가는 형식입니다. 대부업체 들어오고 함씨한테 빠져나오고.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김 씨는 미성년 유인 약취죄로 함씨를 고소합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말아요. 왜냐고요? 세 딸들이 함씨가 돈을 착취한 게 아니다. 이 의혹을 모두 강하게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사가 당연히 진행이 안 되죠.
게다가 주변인들 역시 이 함 씨와 딸들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강압적인 낌새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증언하는데요. 오히려 마치 삼촌과 조카 관계처럼 너무 즐거워 보였다라고도 말합니다. 아니, 과외쌤으로 시작한 함 씨가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갔는지 정말 미스테리만 쌓여갈 뿐이었죠. 당시 아버지 김 씨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도착합니다. 한 정수기 대여업체 관계자였는데 첫째 딸 명의의 정수기 요금이 연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 씨는 이 연락에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딸이 어디에 사는지 그 주소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이 집에 살던 여성이 열흘 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김 씨는 가슴이 철렁했죠. 지금 내 딸이 죽었다는 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집에 살던 건 첫째 딸이 아니었습니다. 정수기 명의만 빌려줬던 거예요. 숨진 사람은 이 씨라는 또 다른 20대 여성이었는데, 자, 그녀도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 역시 함 씨와 생전 기묘한 관계를 유지했던 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음악가 지망생이었는데 함 씨가 어느 날 내가 전문 작곡가라면서 그녀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같은 시기에 함 씨는 세 자매에게 다가가서 난 강남 유명 학원 출신이다 라고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게 된 거고요. 병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이 씨는 평소에 굉장히 검소했는데 함 씨를 만난 뒤부터 대부업체에게 3천만 원을 빌린 기록이 확인됩니다. 또 그녀 명의로 대포폰이 여러 개 개통되어 있었고요. 그녀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 발견되었는데 타살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직전에 그녀가 총 3사람에게 문자를 남기게 돼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라는 문자였죠. 그 한 명은 어머니였고 한 명은 함 씨,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자신의 친구인 조 씨라는 여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건 참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조 씨라는 사람이 문제예요. 조 씨는 숨진 이 씨의 친구라면서요. 근데 그녀에게 함 씨를 소개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 씨와 조 씨가 잘 친하게 된 계기가 함 씨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친했다고 하는데 막상 장례식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게다가 뜻밖에도 이 세 자매의 아버지 김 씨 또한 조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함 씨가 과외를 제가 잠깐 동안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후임으로 조 씨라는 사람을 추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된다면 함 씨와 조 씨가 혹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또는 서로의 조력자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가능해지죠. 지금까지의 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함 씨는 주변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속이고 접근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하나같이 빚을 지거나 대포폰을 개설하는 공통적인 징후를 보였고요. 그리고 함 씨 곁에는 늘 조 씨라는 여성이 맴돌았습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아버지 김 씨는 그 이 씨라는 여성의 사망 사실을 안 뒤에 이 함 씨와 조 씨, 이 모든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위험을 감지했어요. 혹시 딸들도 비슷한 비극을 맞이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그래서 처절하게 수소문을 했고 드디어 딸들과 연락이 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네 제발 조심하라고, 너네가 함 씨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주지만 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 폭력 때문에 집을 나간 거니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말라고 냉랭하게 전화를 끊어버릴 뿐이었죠. 여기서 김 씨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자신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에게 폭행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외에 자기가 다른 폭력을 저지른 건 없었고 심지어 딸들을 향한 손찌검은 결코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죠. 그럼에도 딸들이 아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이게 아버지로선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함 씨가 등장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김 씨 말에 따르면 가족 사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아버지와 딸들이 과거에 나눈 문자를 살펴보면 참 살가운 가족인 게 느껴지고요.
그러고 보니 딸들이 가출을 한 후에 보인 행적 역시 다소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큰딸은 종종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까지 받아갔는데요. 이게 과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딸의 모습인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201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김씨 아버지의 제보를 받아서 함씨라는 인물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씨의 친아버지를 찾아내는데 성공해요. 이 친부가 말하길 자기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의미심장했죠. 바로 종교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와 아들 함씨는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함씨가 기존의 교단을 좀 배신하고 불신하더니 자신만의 새로운 종교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함씨 주변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그와 함께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조력자로 보이는 조 씨는 물론 사망한 A 씨와 세 딸, 그리고 사망한 그 20대 여성 E 씨까지 모두 함 씨가 몸담던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요, 또 다른 실종자 한 명이 있는데 안 씨란 남성이에요. 근데 그 역시 교회 출신이고요. 그러던 중 이 세 딸이 그동안 꾸준히 기록해둔 신앙 일기라는 게 발견됩니다. 종교적인 교훈이나 자신의 심경 같은 걸 적어놓은 종교 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충격 그 자체예요. 딸들이 함 씨라는 이 과외 선생님, 이 의문의 인물을 성령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 씨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가 하는 말들을 모두 새겨들어야 한다라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자매들에게 함 씨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리더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걸 사이비 종교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기엔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닐까요? 실제로 함 씨가 운영하던 집단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속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집단을 마이크로 컬트라고 칭하는데 일반 사이비 종교와 다르게 다수에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만 끌어 모아서 유지시키는 아주 초소형 사이비 종단을 의미하죠. 신도라고 불리던 이들이 한마디로 고도의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정말 그게 그 작은 집단 안에서 꼴랑해야 한 10명 안에서 정말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함 씨는 이들을 이용해서 그 안위를, 리더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베일에 쌓여있는 함 씨라는 사람 주변에는 세 자매의 엄마 A 씨가 펜션에서 급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20대 여성 E 씨마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지금 그의 곁을 맴돌고 있는 세 자매에게 과연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빚과 명의도용 그리고 석연찮은 죽음이 남아있다는 부분이겠죠. 이제 세 자매는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도주한 건지 아니면 초소형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건 다 그녀들의 자의에서 비롯되었죠. 어쩌면 그릇된 신념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미 세뇌된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된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3살이던 초우아이는 건강한 외모와 밝은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아쿠아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고 홍콩 현지에서도 꽤 알려진 인플루언서이자 요가 강사였죠. 그녀는 일상 속 모습과 요가나 운동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공유하면서 많은 팬들과 소통해왔어요. 특히 영하고 진취적인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래도 굉장히 도전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이미 홍콩에서 요가 강사로서 성공을 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더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미국으로 3개월간의 유학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이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홍콩에서의 커리어나 인지도가 일시적으로 단절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녀는 스스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고 정말 큰맘 먹고 유학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우아이는 2022년 6월 30일 새벽 2시 비행기로 미국 출국을 예약해둡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6월 29일 오후 4시, 그녀의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딸 짐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녀의 자취방을 찾았죠. 근데 이미 거의 정리가 끝나 있더라고요. 역시나 성격답게 꼼꼼히 하나하나 잘 챙겨둔 모습이었고 부모님도 안심한 듯 그냥 편하게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출국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던 오후 10시쯤 부모님은 딸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몇 번을 걸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유학 앞두고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마지막 시간을 보내느라고 못 받았을 수도 있죠. 부모님은 왠지 모른 불안함을 애써 눌러가면서 출발 전에 한 번 더 전화해 봐야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30일 새벽 출국 직전 다시 걸어본 전화에도 여전히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부모님 전화를 출국도 하기 전에 한 번도 연락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부모님의 불안은 급기야 확신으로 바뀌었고 결국 직접 딸의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밖의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약 딸이 정말로 출국을 했다면 반드시 챙겼어야 할 여행용 캐리어가 그대로 집에 놓여있던 겁니다. 설마 아직 안 떠난 건가? 불안한 마음에 곧장 항공사에 확인 전화를 넣었고 딸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순간 온몸에 싸한 감정이 스쳤죠.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우선 초우아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CCTV 영상부터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가 포착됩니다. 6월 29일 오후 4시 34분, 한 남성이 초우아인의 자취방에 방문하는 모습이 찍혀있던 겁니다. 그리고 6분 뒤인 4시 40분,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있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꽤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 남성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경찰이 혹시 초우아인의 가족들은 그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 영상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바로 말해요. 이 남자, 우리 딸 전 남자친구예요. 로춘밍이요. 자, 신원 확인됐고 경찰은 곧장 그에게 전화를 해서 전 여자친구 행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은 냉정해요. 비행기 안 탔음 개인용 채찍이라도 탔겠죠. 알게 뭐예요. 이제 여자친구도 아닌데. 아니 아무리 전 여자친구라고 해도 자기가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건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경찰은 우선 마지막 이동 경로라도 찾기 위해서 그의 차량 번호판을 토대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이 함께 리츠칼튼 호텔을 향한 걸 확인해요. 두 사람은 106층 객실에 체크인했고 다음날 30일 새벽 로춘밍만 홀로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초우아이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다. 경찰은 이게 바로 수상하다고 판단했고 그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6월 30일 저녁 로춘밍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직접 나타난 겁니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수하겠다고 리츠칼튼 호텔에 방 키를 제출했죠. 경찰은 그에게 뭘 자수하겠다고 한 건지 자세히 물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그를 추궁하기보다 현장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했고 해당 호텔로 곧바로 출동하게 됐죠.
여기가 심지어 그 마지막 행적지였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6월 30일 밤 10시, 경찰은 그가 건넨 키로 문제의 객실의 문을 여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고 말아요. 객실 안은 몸싸움이라도 있었는지 물건들이 막 어지럽게 쓰러져 있고 침대, 벽, 바닥 할 거 없이 온통 피범벅이에요. 마지막으로 경찰이 화장실 문을 열자 욕조는 핏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초우아인의 시신도 발견됐죠. 그녀는 옷과 신발을 모두 착용한 상태였고 팔, 다리, 몸 앞뒤 할 거 없이 전체에 걸쳐서 30군데 이상 칼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 가슴 부위에 집중된 8개의 자상과 목의 베인 상처가 치명상이었을 걸로 추정됐죠. 이 사건의 전말을 더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는 이 남자, 이 로춘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춘밍은 어렸을 때부터 홍콩 무술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었는데요. 실제로 여러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이름을 알렸고 홍콩 무술계에서는 나름 잘 알려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선수 생활을 아예 접고 직업도 없이 백수로 지내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언제나 옷은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생겼나 궁금하시죠? 알고 보니까 이 인간 진짜 최악이에요. 그는 언제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맨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걸 유흥비로 탕진했고요. 혹시라도 그 여자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과거에 몰래 관계할 때 찍어둔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막 협박까지 합니다. 아주 저질이죠. 그가 초우아이인과 만난 건 1년 전인 2021년 4월 파티에서였습니다. 로춘밍은 그녀의 예쁜 외모에 첫눈에 반했어요. 초우아인 또한 그의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까지 금방 호감이 생겼죠. 두 사람은 운동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친해졌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여느 커플처럼 사이가 좋았어요. 하지만 로춘밍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자취방에 얹혀 살기 시작했고 생활비도 모두 그녀에게 의존했죠. 당시 초우아이는 직업도 없이 용돈 받아 쓰는 그 남자친구가 좀 안쓰러웠대요. 그래서 일 구할 때까지만 도와주자라면서 그를 걷어줬던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심지어 반년이 지나도록 그는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이 모습에 초우아이는 점점 실망했고 결국 2021년 11월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더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난 줄로만 알았지만 로춘밍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 그는 이별 후에도 초우아인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혹시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돈이 그냥 필요했던 걸까요?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갔습니다. 그는 끝내 초우아인을 잡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전에 몰래 찍어둔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한 거예요. 근데 초우아이는 인플루언서잖아요. 사진이 순식간에 퍼질 게 뻔했죠. 인플루언서의 삶도 끝이겠다는 생각에 정말 그녀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고 전 남자친구한테 끌려다닐 순 없잖아요. 그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경찰에 신고하게 돼요. 결국 로춘밍은 경찰서에 불려왔고 경찰 입회 하에 모든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고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초우아이는 그간의 정도 있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신고도 취소해줬고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로춘밍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신고한 초호화인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혔죠. 그 와중에 그녀가 미국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급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27cm 길이의 식칼도 준비했죠. 그 후에는 전 여자친구인 초호화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미국 간다는 소식 들었다. 그 전에 내가 빌린 돈 좀 갚고 사과의 의미로 근사한 곳에서 저녁 대접하겠다. 약속을 잡습니다. 29일 오후 4시 40분. 조호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따라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객실 문이 닫히자마자 품속에서 숨겨둔 칼을 꺼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초호아인도 격렬히 막 저항하면서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로춘밍은 정말 마구잡이로 보이는 모든 곳을 찔렀어요. 끔찍한 고통에 결국 그녀는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자 로춘밍은 그 위에 올라타서 심장과 목을 노려 8차례나 더 찌릅니다. 그렇게 초호아이는 현장에서 직사하고 말아요. 이후 로춘밍은 그녀를 욕실로 옮겼고 칼과 시신을 욕조에 넣고는 물을 틉니다. 그리고 모든 게 물에 잠기자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자기 혼자 방을 나왔던 겁니다. 네, 이미 갈아입을 옷도 다 챙겨뒀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피해자의 핸드폰도 챙겨 나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 핸드폰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을 걸로 추측될 뿐이죠. 로춘밍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살해 동기를 알 수 없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호텔을 빠져나온 그는 범행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피해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알려졌으니까 연락이 없더라도 한 3개월까지는 잠잠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너무 허술했어요.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전부 다 찍혀 있었고 방에는 피 묻은 로춘밍의 옷과 또 지문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아마도 직접 자백하지 않았더라도 금방 다 들통났을 겁니다. 한편 온라인에선 피해자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만남을 가진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해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그런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 또한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죠. 그녀의 유족들은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근거 없는 비난과 과도한 억측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부디 선 넘는 말들을 멈춰주길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말해요. 하늘은 반드시 옳은 판단을 할 거고 잘못을 지른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피해자의 범행 정황은 명백하지만 홍콩 사법 절차상 살인사건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죠. 홍콩 법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종신형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꿈 많던 23살 청춘의 삶을 앗아간 범행 앞에 뭐가 됐든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겠죠. 제발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